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하는데요. 다 들어오셨나요? 네, 저도 여기서는 처음 강의해 보는데 엄청 큰데 좋은 데서 행사를 하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의과 대학생들 그리고 의전원생들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거의 유일하게 기술적인 얘기를 좀 어려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많이 관심 가지실 텐데 의료인공지능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가가지고도 많이 얘기 드리기도 하고 또 대학병원이나 학회 등등에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예과생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슬라이드를 좀 많이 뺐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리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되게 다양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50분 강의 들으셔가지고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도 힘드실 테고 다만 이제 전체 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워낙 빠르게 바뀌는 분야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예과생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전문의 따시고 임상하시는 시점을 언제일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전체 나무를 보시기보다는 숲을 좀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마 전국에서 다 모이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학교에서 예과이든 본과이든 대학원 수업이든 인공지능 관련 수업이 있다. 나는 들어봤다 하시는 분. 수업이 있다. 그런 수업이 있다. 네. 수도권 몇 군데는 제가 들어가거든요, 수업을. 그리고 지금 학교에 없지만 나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같은 걸 배우면 좋겠다. 예.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 가서 손 들어보라고 해도 보통 이런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제 아직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니즈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뭘 하시면 좋으신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손을 드신 걸 보니까 대충 짐작하지만 우리 이런 인공지능 얘기 들으면 흔히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어로 하면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말이 있죠. 딥러닝.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랑 두 개념이 있는데 그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는 분 얼마나 있나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어떻게 다른 건지 난 좀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한 분,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네요.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개념들 좀 알아가시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트렌드 같은 것들 좀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제가 다 보아하니 다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 뛰어넘으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 드릴 때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잡스가 애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융합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랑 연자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의사가 아닌 혹은 의사가 앞으로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공대 나왔고요. 원래 컴퓨터공학 했었고 전 생명과학 듀얼 디그리 했었고 박사는 그 두 가지 융합된 걸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대학병원에 좀 있었다가 대기업에 있다가 지금은 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융합이고 안 좋게 말하면 잡다하게 그런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글도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 숙제할 때 검색하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책도 관련 책 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제가 시간이 충분하면 그리고 이제 오늘도 사실은 요 3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책도 저렇게 3부로 나눠가지고 쓰여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1부는 보통 이제 어떤 식이냐 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개괄이나 인트로를 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접목되고 뭔가 파급 효과가 크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인데 이제 이 분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 어떤 방향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1부에서 보통 해드리게 되고요. 오늘도 2부 얘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2부에서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서 어디까지 발전해 있느냐 같은 것들을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우리 이제 현대 의학의 가장 중심적인 기본적인 기조 중에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의학의 다른 모든 주제에도 그러하듯이 이 인공지능 분야도 결국에 근거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그 뜬구름 잡는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미래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것이 다 이런 얘기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특히 이제 뭐 논문이든 임상시험이든 그런 거 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되어 있는 연구 결과들 같은 거 뭐 주요한 것들 조금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이게 뭐 굉장히 딥하게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예과생들도 많고 하시니까 조금 라이트하게 제가 건너뛰면서 가려고 하고 3부는 이제 이런 2부 특히 2부 내용 때문에 파생되는 이슈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뭐 흔히 지금 하시는 그런 이슈는 많이 해결됐지만 그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문제들 혹은 더 프랙티컬하게는 인공지능 써가지고 진료하다가 의료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3부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인허가 문제, 수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중에도 제가 몇 가지는 커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부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1부부터 얘기를 제가 좀 인트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는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인공지능보다 더 큰 분야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하고 오늘 얘기 드릴 게 이제 결국에 인공지능인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에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제 이야기 거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앞으로 계속되고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와 있다? 사실은 지금 시점은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10년 뒤에 이게 어디까지 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저는 이런 변화를 쓰나미에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빨리 광범위하게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진원지가 특히 의료계에서 맡고 있는 이 쓰나미의 진원지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인공지능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이 그림 뒤에 항상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무슨 과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진료과별로 따지자고 하면은 빠지지 않는 게 결국에 이제 영상학과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뭐 당연히 영상학과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벌써 학회에서 그 아예 세션을 따로 떼가지고서 인공지능 논의를 하기 시작했었고 저도 이제 발표하고 패널 토의 참여했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되게 한 300명 모여 계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슈들을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뭘 할 거냐. 고 하니까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연구 참여도 해야 되고 자문도 해야 되고 등등이 있는데 이거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한 20% 나왔습니다. 그 투표 결과가.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보면 이게 영상학회는 이 2017년도면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2년 넘게 지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뭐 아주 프로액티브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일단 저 때는 저런 반응이 일단 나왔다는 것이고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아마 아실 겁니다. 미래에는 80% 의사가 컴퓨터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 이 질문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접근법이 맞냐 틀리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아마 나중에 딥러닝 얘기 조금 해드릴 텐데 이분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라고 해서 지금의 딥러닝을 만드신 그 아버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이제 2016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영상학과 전문의를 이제 트레이닝 그만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딥러닝이 이 영상학과 전문의를 능가하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혹은 이런 접근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제가 뭐 특정 과를 얘기 드렸지만 절대 특정 과에 지금 이런 인공지능의 영향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논문들이 오늘 뭐 다 커버하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진료과에 뭔가 이제 전문의만큼 인공지능이 뭘 잘하거나 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를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논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쓰나미 그림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의료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흔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질문 구도인데요.
누가 이기냐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랑 인간이 대결하면 누가 이기냐,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배하고 뭐 이런 구도인데, 이런 건 사실 뭐 우리 알파고도 그랬고 뭐 왓슨도 그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질문 혹은 구도는 틀린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구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이 뭐 의료를 당연히 포함해가지고 인류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 나은 의료, 나은 의학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도 인공지능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술들이 의학의 접목이 되면서 의료가 계속 발전을 진화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시면 의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 의사의 역할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더 중요한 게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의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혹은 더 인공지능 그 다음에도 기술이 또 다른 게 당연히 올 텐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나은 의료를 만들어 볼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요거는 IBM 그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위쪽에 있는 게 보면 인간이 가지는 강점이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인공지능이 가지는 강점인데 서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떤 게 있냐고 보시게 되면 인간은 커먼 센스 있고 딜레마 해결 가능하고 윤리, 공감 능력, 상상력 이런 거 있다는 거고,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 사람 말 이해하는 거, 패턴 인식하는 거, 지식 분류하고 뭘 배우고 편견이 없고 기억력이 무한대, 뭘 잘 외우고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이 그림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학교에서 배우실 때 위쪽에 있는 능력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상상력, 공감 능력 이런 걸 키우는 게 의과대학 커리큘럼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뭘 많이 외우고 편견이 없고 패턴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다 아래쪽에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인간 의사의 역할이 앞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는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늘 그 내용, 그 대상이 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학회나 아니 의과대학 가서 특히 교수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보면, 우리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결국에는 그 의학 교육의 혁신의 필요성으로 귀결됩니다. 제가 사실 책을 쓸 때, 제가 쓴 책에 보면 그 내용을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보면 되게, 저는 이제 샌드위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위에 선배님들 보시면 지금 이미 임상하시고 계신 분들 은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보면 이제 저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커리큘럼 새로 만들고 있고 학회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의사들 재교육하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등등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죠. 지금 이제 당장 이미 짜여진 커리큘럼에 대해 가지고 배우고 있고, 아마 수련하실 때도, 전공의 하실 때도 이제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으로 하실 텐데,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임상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하실 때가 올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으로는 뭔가 미래를 살아갈 의사들을 지금 잘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교수님들한테는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하여튼 오늘 이걸 보시고도 여러분들도 개별적인 노력을 또 하셔야겠지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1부 내용이었습니다. 2부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인공지능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의료 분야에서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저는 크게 3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좀 크루드한 분류이긴 한데 모두 포함하지 않지만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잡한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함축적인 의미인데, 주로 진료 기록, EMR 들어있는 것들이고,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나 유전체 데이터나 아니면 심평원이나 보험사에 들어있는 청구 데이터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가장 핫한 분야이고, 오늘도 내용이 가장 많은 분야인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 원래 판독하던 거를 이제 주로 딥러닝이 판독을 혹은 판독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영상이든 병리든 안저든 내시경 데이터이든 피부 데이터이든 그거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예방 의료, 예측 의료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왓슨이에요. 여러분
나는 왓슨 너무 관심 있다 요즘에. 왓슨이 뭔지 알고 싶다. 손을 안 들, 별로 그래도 좀 계시는군요. 왓슨이 이제 보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한 주제였었고 어디 병원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막 대서특필 됐죠. 신문 기사에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 뭐 왓슨이 절대 사기는 아닌데 너무 이제 과도한 약속들을 일찍 하게 되면서 그런 환상들이 좀 깨어지고 있는 우리가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언급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건 아시죠? 그 제퍼디라고 하는 미국의 퀴즈쇼에서 왓슨이 2011년도에 이제 인간 챔피언들을 이기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뉴욕에 있는 MSKCC라고 그 암센터 굉장히 큰 암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든 뭐 임상 연구 데이터이든 이런 거 다 학습을 해가지고서 처음에 그 런캔서 환자 보겠다고 한 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상품화 돼가지고 나온 게 지금 길병원 등등에 들어가 있는 왓슨 포 옹콜로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화면인데요. 그 지금 7개, 8개 병원 들어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선배님들 중에는 이미 써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여기 암 환자에 대한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그 암종별로 좀 다른데 이거 런캔서 환자이고요. 넣고서 이거 에스크 왓슨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레지멘드를 권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약제를 쓸 건지를 갖다가 이게 쭉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점수를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3단계로 줍니다. 요거 이제 추천이고요. recommended. 요거 이제 고려해보라는 겁니다. for consideration. 요거는 빨간색은 비추인데요. 그 not recommended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뭐냐고 하면은 저게 이제 근거 버튼인데 저거 누르게 되면은 왜 저런 그 권고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여기 이제 그 뭐 가이드라인이나 연구 결과들 같은 거 보여주면서 요거 보시고서 이제 옹콜로지 쌤들이 이 진료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게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아마 이제 여러분 아직 뭐 논문 보시고 하실지는 많이 하진 않을 테니까 예를 들면 왓슨 포 옹콜로지의 정확성에 대해 가지고 그 피어 리뷰 저널에 퍼블리시된 논문이 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확성들 같은 것들이 혹은 이제 이런 근거를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냐, 혹은 저걸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뭐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그 의학적인 효용이 있는가 같은 것들은 증명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 사실 논문이 하나가 있죠. 이게 제가 타임라인을 제가 아까 뺐는데 길병원이 도입하신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모두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런 근거를 보시고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하는 그 옹콜로지 학회에서 발표한 것들인데 인도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본 건데요. 아까 세 가지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을 사람이랑 비교한 건데 보시면 여기 암종별로 혹은 병기별로 되게 일치율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중앙내과 전문의들의 일치율과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암종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혹은 길병원에서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왓슨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특정 병원을 기준으로 개발된 건데요. 막 혹시 그 심평원 이런 얘기 아시나요? 그 뭐 수가 뭐 삭감되고 이런 얘기들, 그 뭐 그런 기준들을 당연히 왓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진료하시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신 거와는 뭐 거기에 더해가지고 심평원 이제 그 선고 기준을 이제 보시면서 진료를 하실 텐데 그런 거를 왓슨은 이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왓슨이 최신 지견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 따라 가지고 진료하면 삭감당한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이 앱스트랙트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지금까지도 이러한데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쓴 슬라이드인데 여전히 이러합니다. 이게 의사와의 일치율을 본다는 것도 되게 좀 애매한 기준이지요. 저게 하여튼 뭐 그러한데 이게 암종별로 혹은 병기별로 국가별로 그리고 이제 이건 말씀 안 드렸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서도 왓슨의 판단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본다고 할지라도 아직 이제 좀 뭔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왓슨뿐만이 아니고 오늘 다 말씀드릴 인공지능이 모두에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어떠한 방식으로 임상에 접목을 시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환자에게 인공지능을 쓸 거냐, 혹은 이제 의사랑 뭐 그 인공지능의 판단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 대한 우리가 원칙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원칙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만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노력을 이제 하시면서 뭐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형이 돼가지고 이건 영국에 있는 그 EMR 데이터 분석한 건데요. 향후 이제 그 카디오바스쿨러 이벤트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거 예측하는 연구인데 리스크 팩터 보게 되면 이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가이드라인이고 요거 그 인공지능 기법 같은 걸로 뽑아낸 탑10 리스크 팩터인데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데이터 드리븐을 뽑은 거하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예측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인공지능으로 한 게 더 잘 예측을 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구글의 연구인데 요 슬라이드는 제가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관심 있으시면 너무 보시고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입원한 환자들의 예후 예측하는 겁니다. 뭐 환자가 입원한 도중에 이제 사망할지 뭐 재입원을 할지 뭐 장기간 입원을 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논문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중국 논문인데 중국이 최근에 되게 인공지능 연구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 논문은 어떤 게 있냐면 소아 환자 130만 명의 EMR 데이터를 해가지고서 그 의사처럼 이제 진단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든 거죠.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곧 이제 딥러닝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배웁니다. 그럼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거든요. 여기 하여튼 뭐 이게 되게 정확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130만 명이라는 환자의 데이터를 100 밀리언 개의 포인트를 쓴 건데요. 요거 싱글 센터 스터디입니다. 한 개 병원에서 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내에도 그 수도권 병원들은 환자 많이 보시지만 아마 이 정도라면 이제 숫자 공이 몇 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데이터의 개수 양 같은 것들도 그러하고 중국에서 이런 연구들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중국을 보시면 우리가 되게 양가 감정이 들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앞서 있다. 중국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연구를 보면 꼭 그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하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눈으로 보고 판독하던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가 그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 얘기를 제가 답을 보여드리면 요거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상하관계이거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큰 분야가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지금은 컴퓨터로 머신러닝으로 하려고 하지만 꼭 그러한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핫한 분야가 뭐냐면 지금 기계학습 혹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요거 어떤 쪽이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가르쳐서 어떤 주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게 해가지고 같은 종류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가르친 바대로 잘 문제를 풀 수 있게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기계학습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니 디시전 트리니 서포트 벡터 머신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요즘에 핫한 방법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인 거지요. 그래서 그 기계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딥러닝 중에도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CNN이니 RNN이니 무슨 강화학습이니 이런 거 등등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유형에서 말씀드리는 그 이미지 판독하는 거 이 분야에서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는 주로 CNN이라고 하는 요걸 씁니다. 이름 외우기 쉽죠.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기술인데 이런 정도? 인공지능 중에 기계학습이 있고 그 중에 딥러닝이 있고 그 중에 CNN이 있다. 이게 주로 이미지에 쓰더라. 이런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설명을 제가 조금 더 해드리면요. 딥러닝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랑 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게 층층이 이어져 있는 구조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과거에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경망을 인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신경망은 우리 뇌를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를 이제 뭔가 미믹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발전돼 가지고 나온 것이 딥러닝이고 딥러닝을 다른 이름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앞에 붙여가지고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딥러닝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방금 보시면 이제
여기 층층이 선이랑 동그라미랑 선이 이어져 가지고 보고 있는데 요 한 단위가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거 뉴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단위인데 여기 여러 개 연결되어 가지고 그 실제 뉴런들이 신호를 보내듯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가가지고 뭔가 들어가면 쭉 타고 들어가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식인데 이게 딥하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깊다는 의미인데 딥러닝의 딥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서 가셔보면 이게 너무 심오한 걸 심층적으로 배워서 딥러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 그거 아니고요. 이게 이제 층층이 있는 게 깊이 쌓여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 여기 1층이죠. 여기 1층, 2층, 3층, 4층인데 1층은 여기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입력층이라고 부릅니다.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게 되고 마지막에 있는 층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아웃풋 레이어, 그 출력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2층부터 마지막 층의 앞에까지 요 사이에 있는 요 모든 층들은 중간에 숨어 있다고 해가지고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입력층, 그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깊어야 더 깊은 거냐? 중간에 있는 은닉층이 한 개까지 있는 거를 얕다고 합니다. 쉘로우하다라고 하게 되고 이게 은닉층이 2개 이상이 있는 거를 깊다, 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력층하고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 2개 이상이 있고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것이 이제 딥러닝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은닉층이 이제 1개랑 2개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왜 갑자기 그게 얕은 게 깊게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한층 더 늘리는 게 한 2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기술적인 여러 가지 장벽들을 돌파하면서 지금의 딥러닝의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짧은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뭐 특성 같은 거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딥러닝이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주 기본적인 거. 굉장히 잘 됩니다. 딥러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하여튼 뭐 되게 다양한 방식들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 컴퓨터 비전이나 뭐 자연어 처리하는 거랑 우리 뭐 그 알렉사 같은 거 사람 말 알아듣는 거 음성 인식 같은 거 모든 분야가 이 딥러닝을 쓰면 굉장히 잘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딥러닝 방식에 따라 가지고는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고 하면 여기 있는 게 뭐 그런 방식인데 우리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서 데이터의 특성을 사람이 미리 뽑아주면 그 기준들을 가지고서 뭐 머신러닝으로 이제 컴퓨터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딥러닝은 어떻게 하느냐? 그 특징을 사람이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훨씬 적습니다. 그 필요가. 어떤 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예시인데 나중에 제가 뭐 우리 루닛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는 체스트 PA 연구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렁 노즐 찾는다고 하면은 노즐을 우리가 어떤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통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양을 색깔이 어떻고 질감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보여주게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었다고 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은 체스트 PA 한 10만 장 모아가지고 그 동그라미 칩니다. 노즐을 있으면 치고 없으면 안 치고 그거 이제 때려 박으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때려 박으면 스스로 인공지능이 학습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두 번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특징 굉장히 잘한다는 게 이제 지금의 딥러닝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번째 유형의 그 의료 인공지능을 가장 지금에 어디까지 발전해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게 이 슬라이드인데요. 요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지난 2월달에 올 2월달에 그 자마라고 아시죠? 자마의 에디터가 스탠포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했던 얘기를 트윗으로 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자마에서는 그 메디컬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as good as죠. 인간만큼 잘한다는 논문을 이제 안 받겠다고 한 거죠. 우리가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자마의 논문을 낼 정도로 뭔가 결과를 내려면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 거,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뭔가 아주 잘하는 거를 보여주거나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히 뭐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클리니컬 임팩트를 보여주는 것, 실제 의학적인 효용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분야가 이미 많이 발전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특히 이제 이런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순히 정확한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환자 치료가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환자들이 이런 그 아웃컴에 그 페이션트 아웃컴에 그 임프루먼트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나 혹은 정확성이나 뭐 시간의 그 우리 판독 시간 같은 거 봤을 때도 인공지능을 쓰면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뭐 그런 것들 혹은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RCT라고 알죠? 그 Randomized Clinical Trial인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프로스펙티브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중요하다 뭐 그런 것이고요.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거든요. 랜더마이즈 해야 되고 대조군을 둬야 되고 그걸 임상 시험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지금까지 오늘 보여드리는 많은 대부분의 인공지능들도 우리가 과거에 쌓아뒀던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학습시키고 거기에 따로 인디펜던트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만 하면 충분하지 않고 또 이제 리얼 월드에서 개발한 거를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쓰면서도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이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뺐는데요. 그냥 완전히 인간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클리니컬 임팩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미국의 FDA도 그러하고 한국의 이제 식약처도 그러하고 지금 인허가 허가를 받은 의료인공지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한 30개 정도가 되고요. 한국에는 10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미국에 보시면 여기 뭐 애플워치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모두가 의료 영상 뭔가 눈으로 보고 판독하던 것들 인허가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은 10개 받은 거 모두가 다 의료 영상에 대한 인공지능입니다. 요거 다 지금 병원에 쓸 수 있거든요. 돈 내고 쓰면은.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의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뭐 어떤 것들을 보면 뭐 요거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이제 뭐 그 서울대병원이든 뭐 건진센터이든 이미 임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뭐 케이스를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 뭐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리뷰 페이퍼가 되게 좋은 건데. 테이블 보시면 좋은 논문 딱 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 과별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요. 요게 이제 뭐 영상학과 얘기를 몇 가지만 제가 해드리면 한국에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세 가지 갖고 왔다가 제가 방금 빼가지고 첫 번째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판독 보조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가 아까 식약처에서 인허가 받았다는 그 내용인데요. 글쎄 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본에이지 보는 겁니다. 원래 책 보시고 책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본에이지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판독해가지고 표준 사진 띄워주면은 요거 보고서 판독한다 그런 것이고 요거는 뷰노라고 하는 국내 저도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고요. 작년 5월달에 처음에 한국 최초로 인허가 받았습니다. 논문 보시면 요건 아산병원이랑 처음에 개발을 했는데 만장 가지고 이제 학습시키고 200명 가지고 테스트했는데요. 의사 AP가 보시면 A는 펠로우 쌤이고요. 소아 영상 세부 전공하신 영상학과 쌤이시고 의사 B는 영상학과 2년차 전공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게 되면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단순 비교하면 이거는 더 이상 사실 별로 크게 의미가 없지만 단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혼자해서 더 잘 하는데 둘이 힘을 합치면 더 좋아진다.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 200명 판독할 때에도 이렇게 인공지능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판독 시간에도 효율이 높아지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뭐 유의미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루닛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폐결절 보는 논문인데 되게 좋은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 서울대학병원이랑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체스트 PA 4만 장 정도 학습시킨 것이고 영상학과 쌤들이 이제 되게 많이 동그라미 쳐가지고서 학습시킨 건데 보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의사 혼자 그냥 했을 때 하고 보시면 그냥 판독했을 때 하고 이렇게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판독해보게 되면 인공지능의 세컨드 리더로서 더 유의미한 효과가 있느냐 같은 걸 보여준 건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를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의사들에 대해 가지고 의사 혼자 했을 때 인공지능의 힘을 합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특히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들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거 있냐 없냐.
노즐이 요거는 어디 있냐까지 본 건데요. 보시면 다 대부분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잘 판독을 합니다. 인공지능 힘을 보조를 받게 되면요. 이러한 논문들이 있고 방금 두 개는 이제 인허가 받은 지금 한국에 쓰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보여드린 거고요. 병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병리과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병리과에서 판독하면 다른 과에서 딴지를 못 걸죠.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확진입니다. 근데 이제 병리과가 정말로 이제 어떠하냐? 결국에 인간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자마에 나온 논문 내용인데 이렇게 몇 년 전에 이제 그 유방암 그 바이옵시한 스페시멘 가지고서 한 240가지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병리과 전문의들 100명 정도한테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비나인이고요. 이거 ATP하고 이게 DCIS고 이거 인베시브 카시노마입니다. 정답은 경험 많은 세 분이 이제 같이 정한 건데 요거 흰색이 정답, 요거 노란색이 정답, 요거 주황색이 정답, 빨간색이 정답인데요. 많은 분들이 틀리시죠. 어떤 식이냐면 여기 이제 한 케이스인데 같은 케이스를 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판독했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병리과도 결국에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보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하는 건데요. 뭐 이런 대회들이 있어가지고 그 유방암 림프노드 메타된 거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잘 판독하는 거부터 이런 대회를 해보게 되면 벌써 그 옛날 내용인데 하버드 팀이 우승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그 AI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뭐 이것도 이미 옛날 결과입니다만은 그 병리과생 혼자 하는 거 에러율이 좀 높은데 인공지능 혼자 하면 좀 나은데 둘이 힘을 합치면 훨씬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뭐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구글이 하면 뭐 더 잘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시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 구글이 작년에 이제 되게 유명한 그 미국에 있는 뭐 지금 가장 세계에서 큰 암학회에서 그 키노트를 했는데 그때 발표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유방암 병리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 혼자 하는 것보다 정확한 인공지능을 함께 쓰면 더 좋아지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 의료계 외에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문제 없지. 우리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에비던스가 필요하죠. 우리가 모든 걸 근거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보시면 실제 이제 인공지능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이제 비교해 본 것인데, 요거는 정확도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시너지가 있냐 없냐가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네거티브이고, 요거 마이크로 메타, 요거 마크로 메타인데, 마이크로 메타에만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판독 시간에 절감 효과를 본다고 할지라도 여기 썼을 때와 인공지능 썼을 때 안 썼을 때 비교해 보게 되면은 네거티브일 때와 마이크로메타일 때만 시간이 더 절감이 됩니다. 유의미하게. ITC하고 마크로메타에는 유의미하지 않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이것도 지금 시점에 중요한 건데 나중에는 다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상에 가실 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우리가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 이런 건 제가 이제 거의 뭐 단순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안과에서 우리가 뭐 DI 같은 거 판독할 때, 혹은 OCT 판독할 때도 보면 이런 것들을 인간보다 지금 딥러닝이 하면 더 잘한다. 이거 아주 많은 결과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아니면 요것도 이제 여기 OCT 결과인데 뭐 잘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내시경 방금까지는 다 그 이미지 사진 스냅샷만 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는 건데, 우리 대장 내시경 할 때 콜로노스코피 할 때 그 폴립 보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에 중국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폴립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만은 파셜리 보이는 거, 어두운 거 이런 거 다 잘 판독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이제 보여줬다가, 요걸 올해 초에 논문 나온 게 뭐냐면 실제 환자한테 그 프로스펙티브 RCT로 적용을 했어요, 진짜. 실제 환자한테 해보게 되면 인공지능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아데노마나 폴립 같은 거를 찾는 개수가 환자당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용종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인공지능 안 쓰고 있을 때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시경 하면서 옆에 모니터 한 개 더 두고서 이렇게 네모도 쳐주고 이렇게 소리도 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미 아주 특히 이런 이미지 분야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식이냐, 혹시 운전하시는 분 계시면 타이어 펑크 나서 이 지경 될 때까지 모르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텐데, 왜냐면 차에 이제 보시면 센서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타이어 펑크 나거나 오일이 부족하거나 기름이 없으면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도 그러하고 비행기 터빈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이게 날아가는 동안에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하시는 보면 지금 이런 애플워치 이런 거 차고 있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런 뭐 웨어러블이나 IoT 센서 같은 거, 혹은 ICU나 NICU에서 저기 계속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요런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365일 24시간 데이터가 예를 들면 ICU에서 나온다. 그거 다 못 쓰고 버리고 있죠 지금.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결국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보는 건 불가능하고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하는 게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케이스는 사실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폐혈증 같은 것도 뭐 최근에 뭐 이대목동병원 이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이게 보면 이제 폐혈증 예측하는 것도 이제 특히 뭐 NICU도 그러하고, 요거는 이제 IBM의 연구입니다만 논문은 안 나왔지만 되게 이런 시간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혹은 존스 홉킨스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벌써 옛날 논문인데 EMR 들어가는 되게 루틴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게 되면은 되게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한 28시간까지 미리 요건 성인에 대해 가지고 ICU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제가 올해 초에 미국에 가가지고 일저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그 논문이 좀 이미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존스 홉킨스의 ICU뿐만이 아니고 전체 병동에서 다 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병원들 한 5개에서 다 이거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시스템을 쓰는 병원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셉시스에 대해 가지고서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미국에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정맥이나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 같은 거 보는 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뷰노에서 세종병원이랑 같이 개발한 인공지능인데요. 자, 뭐 논문 나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나와버려 가지고 저거 가능하냐 막 이런 말 많았는데, 논문 보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4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딥러닝으로, 요거는 딥러닝 중에 CNN 아니고요. RN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계열 데이터 학습하는 뭐 그런 딥러닝의 일종인데, 그거로 해가지고서 심정지 예측하는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폴스 알람이 적다는 거거든요. X축이 보시면 환자 한 명당 1시간당 울리는 알람 횟수이고, Y축이 민감도인데, 이게 이제 까만 선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고, 초록색이 이번에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신속 대응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응팀이 이제 카파가 높지 않아가지고 요 정도 카파할 수 있는데, 요 정도에서 보시면 기존의 시스템 비해가 훨씬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0시간대가 어레스트 났을 때를 얘기하면, 여기 어레스트 안 난 분인데 거의 하루 전부터 여기 갭이 벌어지죠. 그만큼 이제 미리, 그러니까 아주 이런 시간에 낮은 폴스 알람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논문이 되겠고, 이건 최근에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 만들었던 딥마인드에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하여튼 뭐 AKI 급성 신장 손상 환자를 48시간 미리 예측하는 그런 논문이었고요. 예를 들면 AKI 발생했는데 48시간 미리 보면 스레셜드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인공지능의 세 가지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첫 번째가 뭐 왓슨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복잡한 의료 데이터 분석해서 인사이트 끌어내는 거, 이게 있고, 두 번째가 가장 요즘에 많이 잘 나가는 거, 눈으로 보고 판독하던 거, 영상이든 뭐 병리든 내시경 데이터이든 안저 같은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연속적인 데이터, 뭐 폐혈증이든 뭐 당뇨를 말씀 안 드렸는데 혈당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뭐 EKG를 보든 뭐 레스트를 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방 의료, 예측 의료 구현하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3부가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러니까 2부에 나왔던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다 답이 없는 이슈들이고요. 지금 계속 이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여러분들 있으시겠죠? 정말 대체하지 않느냐? 대체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의사의 역할이 그만큼 그 정도로 간단하지 않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저는 오히려 이제
의사가 하는 다양한 역할 중에서 그 지금까지 그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미 그러하였듯이 예를 들면 기술 때문에 뭐 사라지는 혹은 줄어드는 역할이 있고 앞으로 유지가 될 역할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 때문에 새롭게 생겨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진료과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올 10년 뒤를 얘기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몇 가지 우리가 그 요소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도 이제 되게 실제 프랙티컬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 요즘에 이제 사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한국 사회가 그 의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제로 톨러런스 깜빵을 갈 수도 있는 게 한국 사회에 약간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런 사회일수록 이제 하여튼 뭐 여기 인공지능이 하나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인공지능 쓰다가 의료 사고 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그런 문제인 건데요. 다양합니다. 이게 인공지능도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이제 요거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딥러닝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잘 되고 우리 뭐 그 특징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고 그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단점은 뭐냐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데 왜 잘 되는지 모르는 거죠. 아까 챗GPT에 동그라미 막 쳐가지고 때려 박는데 이거 뭘 보고 이거를 노즐인지 아닌지 어떻게 잘 알지? 우리 알파고 보시면 바둑을 되게 잘 두죠. 근데 그 돌을 그 자리에 왜 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바둑은 상관없는데 의료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진료해서 판독 결과 나오면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탈숙련하는 게 요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제 요런 비유로 제가 흔히 드는 것이 비행기 파일럿들인데요. 우리 오토파일럿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 갈 때 그 기장이 수동으로 조종하는 게 몇 시간 될까요? 우리 한 열 몇 시간 날아가잖아요. 그 중에 몇 시간을 실제 조종관 잡고서 수동으로 조종할까요? 3분 정도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오토파일럿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시면 오토파일럿을 처음 도입했을 때 이게 만약 고장나면은 사람이 손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도입했을 텐데 실제 우리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오토파일럿 도입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 파일럿들의 수동 조종 능력이 엄청 감퇴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거기 의존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지금 당장 인공지능은 처음 쓰는 거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은 별로 문제 안 될 겁니다. 지금 시각처나 심평원에서 예를 들면 이거 의료기기 인허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까지가 의료기기인지 혹은 이거 수가가 어떻게 줄 건지 같은 것들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거기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 나오시면은 이미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거의 한 5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제가 의료계에서 특히 병원이나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 얘기를 하고서 이제 마칩니다.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선배님들 의사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고 의대에 어떤 결심을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이 다 고달프게 살죠. 특히 요즘에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만 특이적으로 되어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번아웃이 더 심해지면 수어사이드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이게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의사들의 번아웃이나 수어사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에서. 근데 하여튼 이게 거의 오피오이드 에피데믹이나 자연재해만큼이나 큰 이슈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의 의사들이 미국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은 이게 이슈가 별로 안 되고 있지요. 근데 보시면 이게 결국에 이게 비셔스 사이클을 타는 건데 이게 의사들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고 결국에 의사들 번아웃 되면 결국 퀄리티 오브 케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보면은 사회 모두가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여드린 인공지능 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효율을 높여주거나 의사들의 정확성을 높여주거나 혹은 이제 의료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뭔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더 좋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우리가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 가야 된다, 더 시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것들로 그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결국에 이렇게 뭐 우리가 아까 비셔스 사이클이 아니고 선순환 구조를 타가지고서 뭐 의사이든 환자이든 이렇게 인공지능을 뭐 AI 플라이휠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또 좋은 의료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마 더 나은 뭐 미래 의료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뭐 두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집에 가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 거고,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는가, 그 내용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테이크홈 메시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의료인공지능 분야도 근거를, 에비던스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거나 너무 또 무시를 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인 뷰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논문들을 보여드렸듯이 단순한 정확성, 액큐러시는 이제 이미 전문의를 능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것만으로 정말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예를 들면 뭐 환자 아웃컴에 효용이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다 이제 연구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연구 추세에는 어떤 임상적인 효용이나 유효성, 아까 말씀드린 클리니컬 임팩트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리얼 월드에서 RCT로 증명하려고, 프로스펙티브 RCT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연구 트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인공지능은 한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기술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일단 지금 워낙 핫한 분야이고 아주 훌륭한 연구자들, 엔지니어들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전반적인 규제나 이런 사회적 인프라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시점이 아니고 한 5년 뒤, 10년 뒤의 시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뒤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해결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 지난 2년, 길면 3년 정도 안에 일어난 것들 제가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3년, 과거 3년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임상 나오시게 되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거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받아들일지 말지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써가지고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그리고 인공지능 혹은 뭐 그 다음의 기술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의학의 목적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메시지인 것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할 것이냐? 오늘 뭐 좋은 내용은 잘 알겠는데 뭐 이제 so what, 뭐 하면 되겠느냐? 근데 오늘은 인공지능 얘기만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더 큰 메시지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굉장히 큰 기술적인 변화가 특히 뭐 디지털 기술 발전 이렇게 위시로 해가지고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특히 그 변화는 기술적인 변화뿐만이 아니고 뭐 사회적이거나 뭐 제도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변화뿐만이 아니고 의료에 오늘 뭐 오전에도 정치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뭔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공부 힘드시고 시험도 되게 자주 보셔야 되고 하시지만 뭐 수련도 받으셔야 되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열린 자세를 가지시고 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뭐 지정답 제가 시간 있으면 할 텐데 뭐 무슨 과로 전공할까요? 아니면 뭐 10년 뒤에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를 질문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사실은 뭐 알면 먼 미래 이야기, 10년 뒤, 5년 뒤를 예측하는 건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그러하고 계속 배우면서 팔로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계속 열린 자세를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게 제가 되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되게 NEJM에 나왔던 아티클 중에 인상 깊은 게 있어가지고 이 말씀 항상 드리는데,
여러분이 미래의 의사로서 가져야 될 주요한 덕목이 혹은 조건이 무엇이냐? 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어댑티브한 프랙티셔너가 되는 거하고 평생 배우는 그 러너가 되는 게 이제 여기 NEJM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명심하시면 좋을 포인트 같고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인공지능 뭐 딥러닝 배워야 하나요? 이 얘기를 보통 의대생들이 많이 합니다. 제 답은 배우시고 싶으시면 배우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 의과대학에서도 필수 과목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선택 과목 정도 학생들이 배우고 싶으면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시면 배우시라는 거를 뭐 파이썬을 뭐 코딩도 좀 하시고 딥러닝의 전반적인 그 개념 같은 거 배우시고 하는 걸 제가 권장해드리고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 딥러닝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딥러닝만 전공하시는 분들도 못 따라가는 게 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는 무엇이냐? 딥러닝 전문가들과 말이 통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신다는 것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으신데 아까 보시면 의대에서 수업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게 이제 서울의대 제가 참여하고 있고 울산의대, 연대의대 같은 경우는 가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지방의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커리큘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모 수도권 의과대학에 가서 아마 거기 오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의과대학 전체 애들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한번 제가 이 얘기를 1시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가가지고 이제 수업 강의하기 전에 학장님이랑 티타임 한다고 갔습니다. 학장님에게 얘기하면서 제가 혹시 그 수업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면 물어보니까 학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요즘 학생들 그런 거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인공지능 같은 거. 시간 있으면 내외산소를 더 하고 싶어 하지 이런 뭐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관심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서 10분 뒤에 강당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배우시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손을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뭔가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니즈를 잘 모르고 있고 바깥 세상의 이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도 그런 수업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뭐 각자 도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뭐 MOC, 뭐 무크나 유튜버 같은 데 보시면 저도 저런 거 보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시려고만 하면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서 다른 뭐 커리큘럼 등등에서 도움을 못 받으면 개인적인 노력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게 사실 한국에는 이게 제 홍보가 돼버리는데 이게 한국어로 된 책 중에는 지금 아직까지 유일합니다. 그리고 에릭 토폴이라고 하나 아까 논문도 보여드리고 아까 비셔스 사이클 그거 보여드린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올해 3월 달에 미국에 원서 나온 게 있고요. 지금 한국어로 이거 번역하고 있거든요. 저도 번역이랑 감수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좀 진전이 더뎌가지고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책이 또 다음 달 나올 텐데 이거는 인공지능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얘기를 더 드리는 것일 텐데 지금 한국에서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은 뭐 이런 정도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거의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약간 미래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정답 시간 있으면 제가 하고 가고 뭐 나중에 이메일 또 보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조금 쉬운 내용으로 했는데 저도 사실 지금 녹화해가지고 올릴 건데요, 블로그에 얼마 전에 이번 달 초에 제가 연대 의대 대학원 가가지고 1시간 반 특강한 거 있거든요. 요 내용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또 오늘 슬라이드 거의 비슷한 거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슬라이드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할까요?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태현 소장님 안녕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을 원래 가지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힘든 분들 너무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진짜 저희 가운데 계시면 한 번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대학교 의과대학 문과사학년 이시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이신가요? 아닌가요? 아니시군요. 네. 이게 뭐 영상이나 그걸 영상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또 의사가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텐데 현재 이게 진단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거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도 결국엔 수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단체고 그런 기관인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활용도가 있는지 그게 지금 이제 사실 오늘 수가 얘기를 제가 안 드렸는데요. 그 뭐 사실 수가 얘기까지 여러분들께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드렸는데 지금 심평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이게 특히 비용 효과성 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줄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지만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가를 받으면 결국에 병원이 인공지능을 쓰면 이제 돈을 받으니까 그게 결정될 텐데 아직까지는 저도 사실 그 심평원 협의체 들어가서 같이 의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직까지는 결론은 완전히 안 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고 이게 우리가 근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의료인공지능의 효용을 어떤 정도의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가를 이게 심평원에서 영상학회로 그 연구를 맡기셔가지고 받은 결론이 어떤 내용이냐면 4가지 종류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낮은 게 어떤 게 있냐? 아까 보네이지 말씀드릴 때 보시게 되면 그 효율을 높여준다. 단위 시간당 더 많이 판독할 수 있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정확성, 의사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실제 환자 치료 효과를 좋게 만든다. 아웃컴 좋아진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비용 효과성. 그 효과도 그러니까 그 치료도 잘 되는데 돈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다. 그 네 번째거든요. 그럼 요 4가지의 레벨의 에비던스 중에서 어디부터 수가를 줄 것이냐? 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그 판독 효율을 높인다는 거는 수가 안 주겠다고 하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의료계이든 산업계이든. 왜냐하면 하루에 더 많은 환자 볼 수 있으니까 병원은 돈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굳이 보험에서 그거를 그 인센티브를 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이슈인데 예를 들면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애큐러시만 좋게 만드는 것 정도도 수가를 좀 주면 안 되겠냐. 혹은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혹은 이제 이런 뭐 보시면 그 레벨 4 정도부터 레벨 4만 줘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 효과성을 보여줘야지만 수가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 글쎄요 오늘 영상도 배우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판독이 그러니까 진단이잖아요. 진단 이후에 어떻게 치료할까가 뭐 그건 이제 영상학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영상만으로 환자 아웃컴 개선 레벨 3 혹은 비용 효과성 레벨 4를 보여줘야만 한다는 게 좋은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인데 어떤 식으로 수가 정책이 책정되냐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산업계도 굉장히 지금 이게 중요한 사냥하는 게 걸려 있는 것이고 또 병원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돈 더 버냐 못 버냐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답이 최종 결론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최현석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